일본 부동산을 사들이는 투자자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말씀하셨듯이 미국도 그렇지만 싱가포르하고 홍콩의 기관 투자자들이 일본 부동산을 많이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들을 살펴보면. 그래서 특히 뭐 연금기금이라든가 이런 데들 이제 많이 투자를 하는 모양인데, 뭐 투자자들이 투자하는 이유는 돈 벌기 위해서이죠. 그러면 왜 일본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게 돈이 될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할까? 크게 몇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금리적인 현상입니다. 금리가 대부분의 나라에서 고금리가 된 거죠. 싱가포르도 그렇고 뭐 미국도 그렇고 대부분 고금리가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나라들마다 다 부동산 값이며 주식 값이며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금리가 높아져서 다 자산시장, 자산 가격들이 떨어졌다. 그런데 일본만은, 물론 중국이라고 하는 요인도 있지만 어쨌든 지금 우리는 일본을 보고 있으니까, 일본은 아주 특이하게도 마이너스 금리 상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거는 무한정 돈을 풀어내는 거고, 사람들이 일본 은행 가서 돈 빌려다가 뭐 사기가 매우 좋은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러니 저기는 고금리가 아니네? 저기 가서 돈을 빌려서 빌딩을 사면 빌딩을 사기가 좋겠네? 하는 이런 것들이 생겨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 투자들이 몰리게 되는 거고, 투자가 몰리니까 값이 올라가고, 값이 올라가니까 돈이 벌리네 라고 하는 그런 확인이 되는 셈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전망이, 만약에 지금은 올라가지만 곧 떨어질 것 같아라고 한다면 지금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사지는 않을 거예요, 일본 부동산을. 그런데 이것은 이 환율하고 또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이 고금리가 되다 보니까 일본 엔화 가치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 만약에 달러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이건 다시 말하면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를 낮추게 된다면, 그러면 엔화가 상대적으로 세질 거야. 그럼 지금 사놓은 일본 부동산의 가치가 더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그러니까 달러로 따졌을 때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예상들이 있는 거죠. 그들은 달러를 투자를 하고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돈이 벌릴 것 같다. 이 금리 차이로 인해서, 앞으로 금리의 변화에 의해서 그런 예상들이 있는 거고, 그게 첫 번째의 이유라고 해석이 됩니다. 또 다른 두 번째는 보다 근본적인 건데요. 이 금리라고 하는 거는 그 각 나라의 중앙은행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방 팍팍 변할 수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금리 차만 보고 뭔가 투자를 결정한다면 이건 굉장한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런데 아주 묵직하게 움직이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이. 그게 바로 관광이에요. 우리 지금 다 알고 있잖아요. 한국 사람들 일본에 엄청 몰려가고 있고, 일본의 호텔 가격, 호텔 요금들이 엄청나게 뛰고 있고, 호텔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아마도 세계에서 이 관광으로 치면 가장 최고의 나라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텔이라든가 레저 시설이라든가 이런 데는 사람들이 넘쳐난다. 돈이 막 몰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이 벌리니까 호텔에 대한 투자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호텔 값도 비싸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호텔이나 레저 시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는 거는 이 소위 근본 가치, 펀더멘탈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주택이나 또는 일부 오피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다.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화폐적인 현상, 즉 금리의 차이, 환율의 앞으로의 변화 예상,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투자다. 그렇게 저는 해석이 됩니다. 일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그것은 일본은 이제 바닥이야. 우리가 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죠. 실제로 그랬었죠. 1990년부터 일본 부동산 가격, 1990년에 시작된 것은 주가 폭락이었고요. 주가 폭락과 더불어서 부동산 가격도 계속해서 하락을 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1990년에 일본의 주택가격 지수가 188이었는데 2010년을 100으로 놨을 때 1990년의 주택가격 지수가 188, 190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떨어져 가지고 2007년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한 20년 그 정도 계속 떨어지면서 그게 100 수준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떨어졌던 거죠. 근데 그 전에는 어땠었냐면 1960년대부터 어마어마하게 값이 올라가죠. 그래서 뭐 동경 주변에 논밭들이 전부 도시로 바뀌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롯데라고 하는 기업이 롯데가 일본에서 돈을 벌었잖아요. 일본에서 껌 장사를 가지고 롯데 껌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사실은 그것도 있지만 롯데가 또 부동산에도 투자를 많이 했어요. 동경 주변에 있는 그야말로 그 황무지들의 투자를 했는데 그게 뭐 대박이 난 거죠.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국에 와서도 투자를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1960년대부터 일본 경제가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면서 그게 주식 가격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도 그렇고 뭐 엄청나게 올려놓았거든요. 그러다가 그게 1990년을 기점으로 해서 급락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직접적인 원인은 금리를 2%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2%에서 6%로 급작스럽게 올린 거. 이건 너무 거품이 너무 심해 라는 판단 때문에 급작스럽게 금리를 그렇게 올렸는데 그것이 기폭제가 돼서 주가도 그렇고 부동산 가격도 폭락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만이 원인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런 현상들은 그러니까 이 자산 가격이 폭락하는 현상은 일본뿐만이 아니고 독일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뭐 한 10년, 20년마다 한 번씩 나타나는데 일본은 유별나게 회복을 못했어요. 한 30년 동안. 그렇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이건 화폐적인 현상이 아니고 다른 나라들은 금방 회복을 하는데 이 나라는 못한 것은 일본 사회의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 또 일본인들의 행동 방식의 변화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아무튼 한 20년 거의 한 30년 동안 이게 폭락을 하게 되는데 근데 2012년에 아베 수상이 소위 아베노믹스라고 하는 그런 정책을 펴게 되죠. 이것의 핵심은 돈을 무한정 풀어내는 거였어요.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양적 완화라고 하는 건 뭐냐? 일본은행이 일본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 또 일본 기업들이 발행하는 회사채 이런 것들을 그냥 사들이는 겁니다. 이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돈을 찍어서 그냥 돈을 빌려준다는 얘기예요. 일본 은행이 뭔가를 산다는 얘기는 돈을 찍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찍어서 국채를 사주고 돈을 찍어서 회사채를 사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니까 돈을 마구 풀어내기 시작했던 거고 그때부터 일본 부동산 가격이 조금씩 올라갔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일본 부동산에 대한 고정관념 중에서 약간 틀린 부분은 2012년부터는 꽤 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2010년에 100이었는데 지금은 한 135 정도가 됐어요. 한 35% 올랐어요. 이거 십몇 년 동안에. 이거 주택 가격으로 따지면 그랬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고 코로나 때 좀 주춤하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상태인데 달러로 하면 일본 엔화가 지금 최고의 지난 30년 동안을 다 따져보더라도 가장 약한 상태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러로 하면 값이 떨어진 거예요. 엔화로 표시한 가격은 올라가는데 달러로 하면 떨어져 왔다는 것이죠. 근데 외국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 달러를 투자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계속해서 싸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미국 달러가 또 미국 연준의 이 고금리 상태라고 하는 것이 매우 부자연스러운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언젠가는 금리를 낮출 거야 연준이. 그렇게 되면 엔화 가치가 상대적으로 높아지지 않겠어? 그럼 지금 사놓은 거 지금 부동산을 사놓으면 돈벌이가 되겠네 이런 판단들을 하는 거죠. 호텔 레저 시설 같은 것들은 이거는 뭐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은 저는 관광국가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는 제조강국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저는 제조강국은 끝났다고 생각을 해요. 맞지를 않아요. 그 사람들의 행동 방식이나. 그런데 사람들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했고 그런 거죠. 근데
이 호텔, 레저시설, 이 관광업 같은 것은 자기들이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일본이 뭔가를 하는 게 없는데 한국인들이 거기 가서 하는 걸 그냥 가서 먹고 구경하고 그런 걸 좋아하는 거죠. 이거는 뭐 한국인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본의 문화, 그 사람들의 행동 방식, 조용한 거, 뭐 안전한 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옛날 모습이 그대로 잘 변하지 않고 남아있는 거, 이런 것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관광을 보고 투자하는 것은 저는 뭐 이것은 상당히 안전한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연 PD님께서 처음에 일본의 오피스에 대한 투자 말씀을 하셨잖아요. 오피스뿐만이 아니고 이런 홍콩이나 싱가포르 투자자들이 주택도 사들입니다. 그 도쿄 중심가에 있는 소위 만션이라고 하는 거, 젊은 부자 부부들이 좋아하는 아무튼 최고 품질의 주택들, 우리나라 같으면 강남 같은데 뭐 그런 데인데, 그런 데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택이든 오피스든 보면 이게 과연 가격 상승 현상이 오래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에요. 자, 주택을 예로 든다면 일본 전체 주택 스탁이, 전체 주택 호수가 6,800만 채인데요. 빈집이 1,000만 채입니다. 그 빈집의 숫자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 있을까? 굉장히 의심스러운 부분이죠. 이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 오피스는 또 어떤가? 오피스도요. 지금 도쿄 같은데 공실률이 6%, 7% 그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 공실률이 1% 그 미친 것 같은데, 아무튼 일본의 공실률이 꽤 높아요, 오피스들에. 근데 최근에 들어서 뭐가 달라졌냐면 달라진 게 없습니다. 거의 뭐 약간 7%에다가 뭐 6%, 뭐 6점 몇 % 수준으로 떨어지는 뭐 요 정도지. 그럼 공실률은 거의 그대로인 것이죠. 오피스를 쓰고자 하는 수요, 오피스를 보유하는 수요가 아니고 실제로 오피스에 가서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수요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피스 가격이 좀 올라가는 거는 이건 화폐적인 현상인 거죠. 금리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이건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투자 매력도 관광, 그러니까 호텔이라든가 뭐 여관이라든가 뭐 레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은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하지만 글쎄요, 주택 일부 아주 고가의 주택들을 제외하면 별로 투자의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지 않아요. 값이 그렇게 올라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피스 그거보다 조금 나을지는 모르겠는데 글쎄요, 그 정도로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관광은 좋다. 저는 일본 공부를 해보면서 또 일본을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서 느끼는 것이, 아, 일본은 정말 관광 대국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뭐 옛날 것들을, 그러니까 옛날 거라고 하는 게 뭐 50년 전, 100년 전 정도의 것들, 그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데들이 여기저기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제가 강원도 묵호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그 강원도 묵호에는 일본 주택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살던 그 상점가도 있었고, 일본인들이 살던 소위 관사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저도 그 관사라고 하는 곳에, 우리 집도 관사라고 하는 곳에서 살았거든요. 네, 그 추억들이 좀 있는데 일본에 가보면요, 그 모습들이 거의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그걸 일부러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없는데, 일본은 그냥 자연스럽게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생활 방식인 것 같아요. 뭘 바꾸지 않는 거죠. 뭘 바꾸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100년 노포, 200년 노포 이런 것들이 그대로 남아있고요. 무슨 뭐 우동을 만들어도 3대, 4대도 내려오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건 한국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자기 자식한테도 물려주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을 그냥 3대, 4대가 내려온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3대를 이어서 만약에 똑같은 음식을 만드는 식당이 운영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똑같은 음식을 더 잘 만들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그거는. 그런데
과연 그 수요가 있겠느냐? 누가 과연 3대, 4대를 계속 내려오면서 100년 넘게 똑같은 가게를 사람들이 다닐까? 할아버지가 간 가게를 손자가 가서 뭔가를 먹을까?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확 바뀌거든요. 일본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일본 사회는 굉장히 안정돼 있고 거리의 모습도 잘 안 바뀌고 그게 구경할 게 많은 거고 거기서 걸어보면 기분도 괜찮고 그런 느낌을 저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관광하는 나라구나. 자, 그런데 그게 일본이 제조 강국으로서 계속해 나갈 수 없는 이유인 것이죠. 일본 경제가 관광 말고는 크게 기대할 것이 없는 이유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반도체를 생각을 해보면요. 일본이 19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전 세계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뭐 80% 이렇게 됐었거든요. 압도적이었죠. 그들이 만든 D램의 시장 점유율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게 80년대 말부터 한국한테 완전히 뒤집히기 시작하거든요. 이 이유는 뭐냐면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던 그 정교한 반도체를 계속해서 더욱더 잘 만드는 데 치중을 했어요. 근데 시장이 바뀌었거든요. 시장은 뭘 원했냐면 싸구려 반도체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PC들이 많이 보급이 됐기 때문에 PC는 싼 반도체를 필요로 했던 거죠. 품질이 떨어지니까 쌌던 것이죠. 그걸 만들어내던 나라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싸구려를 만든 거죠. 시장은 싸구려를 요구했고 그래서 일본 제품은 안 팔리기 시작했고 한국은 대박이 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한국은 시장의 변화에 아주 제때제때 빠르게 반응을 했어요. 시장이 요구하는 거면 만들어내는 거죠. 근데 좀 품질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품질도 좋아지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근데 일본은 품질에 집착을 한 거예요. 그게 소위 장인 정신이죠. 자,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일본은 관광 이외에는 저는 별게 없다고 봅니다. 경제가 관광 이외에는 별게 없는 나라로 되어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오피스 같은 거 글쎄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그다지 그렇게 희망이 있는 그런 전망이 좋은 그런 대상은 아닐 것이다. 그리고 주택도 인구가 계속 줄어들어가기 때문에 빈집이 1000만 채나 있고 6,800만 채 중에서 1000만 채면 뭐 이거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전체 1,800만 채인데 무엇이 그 빈집이냐라고 하는 그것을 따지는 기준에 따라서 다르지만 국토부 통계에 의하면 1,800만 채 중에 15만 채가 우리나라는 빈집이에요. 일본은 6,800만 채 중에 1,000만 채가 빈집이에요. 그러니 일본 주택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주택 가격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뭐 너무나 뻔한 것이죠. 이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일본 부동산 경제에 대한 저의 견해, 관광은 좋다. 하지만 나머지 분야들은 그렇게 투자의 대상으로서 가치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다만 저금리라고 하는 매력이 계속되는 동안은 어느 정도 괜찮겠지만 길게 보기는 어렵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일본의 주택과 오피스 투자가 늘어난 이유와 현재 그리고 미래 일본 부동산 시장 경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분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